실생활에 쓰이지도 않는데. 대학 가려고 그냥 억지로 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어요. 하기 싫어요. 풀어보는 수학 이야기, 수다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승현입니다. 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전 세계에서 3위,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놀라우시죠? 나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누가 그렇게 수학을 잘하나?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하는데 누가 그렇게 잘하나? 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이 노벨상,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에서만큼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상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학의 노벨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강연자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학년이 돼서는 왜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을 할 수는 없는지 그 해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폴수학학교의 박완근 교장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면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폴 수학학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수학학교라는 말로만으로도 이 수학 특화 학교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폴수학교에서는 그 수학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이제 취미와 적성에 맞는 융합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특성화 대안학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육 방식도 아주 특이하다고 들었는데요. 폴수학교에서는 그 강의하는 수업은 없어요. 강의하는 수업은 네. 없고요. 아이들이 직접 박사님들과 프로젝트하고 토론하고 탐구, 연구하는 그런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라면 어떤? 거의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박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수학 관련된 박사님들이세요? 수학 관련된 박사님도 계시고, 뭐 인문학 쪽 관련된 선생님도 계시고, 네. 뭐 공학 쪽에 관련된 이제 박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얼핏 말씀 네. 듣기에는 폴 수학학교라서 수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쪽 과목 교수님들도 계신 거잖아요, 박사님들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수학과 접목시키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과목들인데도 수학과 접목시켜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궁금해요. 그 교육 과정과 그리고 그 수업 시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깐 좀 설명해 네. 주실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곡가를 희망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작곡가를 희망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화성학을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수학적인 기법들을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흐의 푸가를 이제 분석하는 연구를 이번 학기에 하고 있고요. 네. 또는 뭐 마케팅을 연구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수리 통계적인 기법으로 마케팅을 분석하고 기획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수학 학교를 여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이제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잘하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수학을 굉장히 이제 힘들어서 그 수학으로 인해서 어떤 진로를 포기해야 되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뭔가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진정한 수학이 아니다라고 해서 진짜 수학을 좀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네. 수학학교 얘기만 들어도 정말 좀 뭔가 오늘 강연이 좀 특별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시죠? 오늘의 주제 제목이요. 틀리는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위로가 됩니다. 맨날 틀리는 내 아이 수학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저희가 기대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큰 박수로 오늘의 강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기 학생들도 있으니까 자 하나 이제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은 사칙연산하고 괄호 다 아시죠?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가로만 가지고 2 두 개랑 3 두 개로 24를 만드는 문제와 2 두 개하고 그다음에 3 두 개와 8 두 개로 24를 만드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금방 답이
어떠세요? 바로 보이시죠? 예,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괄호하고 2 더하기 2를 하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3, 또 가로 열고 3 더하기 3 가로 닫으면 24가 바로 나옵니다. 거의 뭐 한 몇 초면은 첫 번째 문제는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때요?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면요. 아마 오늘 이 녹화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제가 이제 해본 결과 약 한 3시간에서 약 10시간 정도 시간들이 보통 학생들이 소요가 되더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가 사칙연산 여러분들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여기 학생들도 사칙연산 다 할 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를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쉽고 두 번째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실 이게 오늘 이제 수학의 바로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수학을 아이들이 포기하게 되고 또 누구는 수학을 공부를 안 했는데도 누구 이상하게 또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IQ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IQ가 전 세계에서 몇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1위입니다. 예, IQ가 우리나라 IQ는 무려 106으로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자, 우리랑 이제 비교되는 나라가 있어요. 학업 성취도에서 이제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핀란드가 있어요. 네, 핀란드가 사실은 이제 IQ가 97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또 노벨상에 무려 180개 이상 수상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IQ가 얼마죠? 9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때요? 예, 낮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왜 수학이 이렇게 안 될까요? 자, 하나를 더 볼게요. 자, 그럼 핀란드. 아까 제가 핀란드 얘기를 했어요. 우리보다 IQ가 9나 낮으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학업 성취도는 우리랑 비슷한 나라. 근데 그럼 노력을 어때요? 우리보다 핀란드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실제로. 근데 어때요? 실제 여기 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주당 공부 시간이 주당 535분이에요. 근데 핀란드는 고작 262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때요? 절반밖에 공부를 하지 않는데 머리도 좋지 않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예. 다 이미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자,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 문제풀이식 교육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핀란드는 어때요? 예, 우리보다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재밌어서 하는 식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때요? 교육과정을 계속 바꾸고 있죠? 예, 스토리텔링 수학 교육과정, 그다음에 융합 교육과정,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도 요즘에 수시로 개정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교육부에서 잘 알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혁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핀란드보다 머리가 이렇게 좋고 그다음에 노력도 2배나 하는데 자, 왜 수학은 안 될까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일단 이제 제가 통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고등학생이 됐어요. 자, 고등학생이 됐을 때 자, 아이들이 성적이 어때요? 뭔가 발전할 거라는 기대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 통계는 약 43만 명을 조사한 통계 자료예요. 그 통계를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할 때랑 졸업할 때를 비교해 보니 약 1.8% 정도의 학생만이 한 2등급 이상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고3 말까지 0.3%의 아이들만 2등급 이상 성적이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자, 지금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잘해야 돼. 또는 중학교 때 잘해야 돼라고 아이들을 되게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시더라고요. 자, 그 뜻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우리가 시도했던 그런 교육 방법들이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으로는 아이들의 상대적인 역량들이 거의 잘 개발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입식, 문제풀이식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일반 아이들과 이제 수재들이라고 소위 이제 부르는 아이들의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수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아이들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죠?
180도예요. 예, 그러면은 자 정말 뛰어난 아이들은 그 180도가 되는 이유를 먼저 왜 그러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삼각형이 180도면은 그 다음에 사각형은 과연 내각압이 몇 도가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때요? 예, 그냥 삼각형의 내각압은 180도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예,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하는 교육으로 아이들의 그런 지적인 역량들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변화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변화들이 어떻게 그럼 만들까요? 자, 그 변화들이 어떻게 그럼 만들까요? 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운전을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자, 10년이 넘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나름대로 잘하고, 또 머리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운전을 10년쯤 했으면 어떨까요? 길을 굉장히 훤하게 잘 알아야겠죠. 근데 저 지금도 길을 몰라요. 자, 정말 제가 늘 다니던 길 외에는 제가 지금도 길을 몰라요. 자,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시네요.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별로 없었을 때인데 저는 또 그런 기기들을 좋아해서 내비게이션을 먼저 떡하니 차에다가 장착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10년 동안 운전을 했더니 내비게이션이 고장나거나 안 될 땐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 그리고 10년을 운전했더니만 지금도 운전을 못해요. 예, 길을 몰라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이 운전한 분들은 하다못해 저희 그 옆 동네, 뒷동네, 동네 아주머니들도 어때요? 2년만 운전하면요, 길을 훤하게 다 아세요. 예, 그건 무슨 차이죠? 바로 여기에 그 수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 수학적인 사고에 이제 비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제 걸어 다닐 거라는 믿음이 다 있나요? 없어요? 처음엔 없죠. 근데 우리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우리 아이는 반드시 걸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시키죠? 아이들이 너 지금 걸을 수 없어라고 해서 그냥 계속 눕혀서 키우나요? 아니죠. 엎드려서 처음엔 기게 만들어요. 예, 막 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다가 뭔가를 막 붙잡아요. 붙잡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졌을 때, 너 위험하니까 너 이제 절대 걸으면 안 되라고 하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다 격려하고, 그래, 넘어져도 좋아. 너, 그래, 해봐. 다 격려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걸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수학을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나요? 예,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수학을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요. 사실은. 예, 수학을 발전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이미 그 뇌과학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뇌에서 그 미엘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엘린이 결국에는 강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운전을 하면 길을 못 찾다가 내비게이션을 치워놓으면 막 헤매다가 길을 찾게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처음엔 걸음을 못 걸어요. 못 걷다가 계속 실패를 하죠. 계속 실패를 하다가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 걸음을 딱 걷게 돼요. 예, 그게 바로 미엘린이라는 그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하는 작용이에요. 사실은. 그 신경 전달 물질 미엘린을 결국에는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미엘린을 어떻게 강화를 하게 만드냐면요. 자, 실패를 반복하게 해야 돼요. 자, 미엘린을 강화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줘요.
자, 더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빼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잘 가르쳐주고 이거대로 너가 풀어. 라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도요. 절대 수학이 안 돼요. 예, 제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10년을 운전해도 길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미엘린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바로 안 되는 사고를 우리가 어때요? 되도록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실패를. 예,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우리가 연산 교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산도 이제 그 대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여러분들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죠? 이렇게 가르치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분모에 있는 2와 3을 곱하고 서로 대각선으로 크로스해서 2와 3을 분자는 더하고 분모는 곱해. 이렇게 해서 가르쳐줘요. 예.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들은 그 어떤 뇌의 미엘린이 전혀 강화되지 않아요. 자, 그거는 오직 뇌의 손해의 반사작용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더하기라는 개념은 그럼 가르쳐 줘야 돼요. 처음에. 1 더하기 2는 얼마고 2 더하기 3은 얼마고 자, 그 개념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분수라는 개념. 자, 2분의 1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는 3분의 1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건 가르쳐 줘도 돼요. 예, 그 의미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거는 알려줘야겠죠. 그럼 더하기라는 개념과 분수의 개념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스스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스스로 발견해내면요. 그거는 굉장히 그 대단한 아이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식의 내가 잘 되지 않는 거, 내가 해보지 않은 방법들을 시도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실패했을 때 미엘린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수학적인 사고력이 이제 발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고3 아이들을 이제 그 통계를 내봤어요.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자, 수학을 몇 프로가 포기할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약 한 70% 정도가 수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포기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요. 뭐냐면 어느 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30분 이상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거의 없다는 거예요. 30분 이상. 자, 왜 없을까요? 그거는 바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또는 이 강의를 듣는 수학 선생님들의 책임이에요. 자, 왜냐하면 30분 이상의 시간을 준 적이 없어요. 아이에게. 예, 준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제 제자 중에 이제 지금 이제 뭐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중학교 때 너무나 답답해했어요. 얘는 한 문제를 가지고 먹을 거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때 풀던 문제가 2시간 후에 먹을 거를 치우러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또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너무나 답답해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는 나중에는 굉장히 정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그 30분 이상 그 고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건지 어떤 이제 자기가 안 되는 것들을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식의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이제 할 건지를 이제 저희가 2부에서 이제 차근차근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1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미덕을 좀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30분 동안 아이는 아마 붙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야, 너 뭐하니? 아직도 그쵸. 그거 붙잡고 뭐하고 있니? 이렇게 엄마 아빠가 타박은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반성도 하게 됐고요. 좀 놀라운 건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지능이 높은지는 몰랐어요. 1위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지능이라는 것은 사고력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 네네.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이제 수학하고 지능하고 뭐 100% 비례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지능이 높으면 이제 효율이 좀 좋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효율이 좋다고 우리가 이제 수학을 반드시 잘한다라고
라고 이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보통 뭐 요즘 뭐 사고력 수학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능이 높은 것만 믿어서는 오히려 그런 사고력을 끌어내기는 아직 좀 역부족이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지능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때로는 지능이 오히려 높은 아이들이요 오래 생각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은 오래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오히려 지능이 그 좋지 않은 아이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능이 네. 좋은 아이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도 나중에는 생기더라고요. 네. 아까 그 계단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계단을 보면서 영어를 우리가 처음 할 때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지 않으세요? 정말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뜨이고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보이고 누가 외국 사람하고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이 없는데 한 6개월 열심히 하다 보면 갑자기 말이 들릴 때 네. 그러니까 수학도 포물선처럼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메커니즘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뭐 그런 아까 전에 이제 그 아이가 걷는 것과 상당히 비슷해요. 계속 실패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걷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회로를 앰프를 가지고 스피커에 소리를 내게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럼 앰프 중에 부품이 하나라도 빠지거나 선이 하나라도 끊어지면 어때요? 소리가 나나요? 안 나죠. 안 나죠. 그럼 그때까지는 스피커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모님이 굉장히 답답하고 아이도 답답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까지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단 하나를 오를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못 기다리네요. 네. 네. 근데 아이들도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좋겠기는 해요. 사실 네, 맞습니다. 아이들도 일찍 포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 탓만이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의 그 수학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초등 이제 수학의 이제 첫 단추를 부모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연산 교육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은 수학적인 사고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럼 어디가 이제 수학적인 사고가 가장 밀접하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요, 1부터 20까지 세는데 1년을 걸려요. 오,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수학의 첫 단추는 경우를 따지는 훈련부터 사실은 해야 됩니다. 즉 경우의 수 문제들을 네. 많이 다루게 해주세요. 경우의 수와 네, 관련된 맞습니다. 문제들. 예. 말씀 들으면서 참 내 아이가 걸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는 우리가 한치의 그 의심도 없었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할 거라는 데에는 믿음이 없죠. 그쵸? 단 1%도 내 아이는 수학을 잘하게 될 거야라고 생각 안 하고 조금만 수학을 잘하면 막 영재, 천재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너무 감탄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지치게 하지 않고 부모님도 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2부에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2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아이를 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방법 2부 강연에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요? 신기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로봇 같고 부러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죠. 머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여기 계신 부모님과 교사분들의 책임입니다. 수학을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요.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바로 여기에 수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틀려야지 잘할 수 있어요. 이제 2부는 이제 본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수학적인 사고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이제 계신 학부모님들이 조금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실천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이제 그 수학 교육 더 나아가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두 번째는 소개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 얘기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써놓은 것처럼 30분 100가지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계량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30분 100가지 법칙. 자, 이게 뭐냐면요. 자, 1부 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은 30분 이상을 고민하지 않더라. 자,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잘하게 이제 되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30분 이상 고민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느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 이상, 정말 30분 동안 고민해도 되지 않는 문제를 30분 이상 고민하게 해서 그거를 풀도록 격려해 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한 100개쯤 이제 풀면 아이들의 머리가 뭔가 그전과는 달라져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이제 LST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LST는 이제 황논문 교수의 몰입이라는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 있죠? 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썼던 그런 방법이에요. 자, 여기 이제 나오는, 자, 첫 번째, 이 사람 누구죠? 뉴턴입니다.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이 사람들 얘기를 조금만 이제 해보면요. 자, 뉴턴이, 자, 만약에 이제 사과가, 자,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사과가 어때요? 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자, 우리 아이들 보고, 자, 하늘에서 사과가 딱 떨어졌어. 뚝 떨어졌어. 그럼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하면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쩌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어쩌라고요? 그냥 바로 나오는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뉴턴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거를 계속 생각했어요. 왜 사과는 떨어지는데 저기 보이는 저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자, 그 두 가지의 그 사과와 달이라는 그 두 가지의 개념을 연결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도, 자,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운동하는 물체에서 빛을 쏘나 제가 이 레이저로 빛을 이렇게 쐈을 때, 제가 달려가면서 빛을 쏠 때랑 정지한 상태에서 빛을 쐈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낀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예,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달리는 물체에서 빛을 쏘면 더 빨리 도달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당연한 얘기겠죠. 달리면서 쏘니까 더 빨리 도달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똑같이 이제 도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했어요.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뭐 어쩌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 가정으로 인해서 어때요? 예, 물체의 질량이 무거워지고 길이가 짧아지고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냈어요. 자, 그게 10분, 20분 고민해서 될까요? 예,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LST는 어떤 하나의 벽에 부딪힌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오랫동안 이제 도전해보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LS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답 노트 많이 하시나요? 예, 오답 노트는 이제 안 하시나요? 예, 오답 노트도 안 하시는 이제 분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오답 노트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안 막히거든요. 예, 잘 안 막힙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저는 잘했으니까. 근데 간혹가다 막혀요, 저도. 막히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내가 박사까지 했는데 이 수학을 못 푸는 게 아직도 있네? 뭐 더구나 애들 문제인데 아직도 못 푸는 게 있네?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쓰지 않아도 그게 각인 효과가 생겨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때요? 일반 아이들은 10개 풀면 7개가 막혀요. 예, 그러니까 막혀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원래 막혀. 예, 원래 나는 못 풀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해서 뒤에 있는 거 다 보고 다시 풀고 이렇게 해봐야 별로 아이들한테 각인이 안 돼요. 그럼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요, LST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LST 노트는 이제 내가 정말로 안 되는 문제들, 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그 노트에다가 이제 안 되는 문제들을 기록을 해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될 때까지 고민을 이제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런 그 안 되는 문제를 이제 뭐 계속해서 도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진도를 못 나가요. 그죠? 예, 진도를 못 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짜증이 납니다. 예, 자, 그 짜증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성격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MBTI 성격 유형에 따라서 짜증이 좀 더 많이 나는 아이도 있고, 덜 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어른들의 가치관 때문에 더 짜증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게 뭐냐면 어른들의 가치관이 어때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을 책망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틀리면 아이들을 혼내요. 다 이것도 못 풀어? 아니면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하지만, 예,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못 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예, 두려움이 있고 무서워해요. 내가 못 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수학은 어떻게 해야지 잘한다고요? 틀리면 잘합니다. 예, 자꾸 틀리게 격려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틀렸어? 좋아. 아주 잘했어. 예, 아주 잘했어. 자, 10번 틀려. 네가 한 100번쯤 틀리면 가능할 거야.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3388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24를 만들려면요. 한 5,000번은 실패해야지 아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약 한. 5,000번을 실패해야지 그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패를 아이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예, 뭐 안 되는 거를 무조건 너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과정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틀린 거를 칭찬해 줘야 돼요. 예, 그럼 아이들이 이제 내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어때요? 책망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덜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문제.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진도를 못 나가죠. 예, 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요, 한 달씩도 걸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런 경우에는요, 투트랙 전략을 쓰면 됩니다. 자, 투트랙 전략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진도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나가야 되니까, 진도는 나가야지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거는 아이의 어떤 사고력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면 돼요. 그냥, 진도는, 필요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셔서 진도는 나이브하게 그냥 진도를 나가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 풀고 때로는 뭐 인터넷 강의도 듣고 또는 설명도 듣고 하면서 진도는 나가시면 돼요. 근데 한 단원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30분을 고민했는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한 번도 못 만난 아이는요, 책을 바꿔야 돼요. 그죠? 예, 반드시 30분 이상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적어도 한 단원에 한 2-3개씩만 골라도 돼요. 2-3개씩만 골라서 자, 이 문제는 진도랑 상관없이 너가 한 달이 걸려도 되고 2달이 걸려도 좋으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격려를 해주시면 그러면 아이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 아이들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요. 저희 막내 아이들은 처음부터 좀 어려운 문제집을, 어려운 책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걔는 이 세상의 수학책은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예,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그냥 무조건 다 풀렸어요. 그냥 당연히 풀어야 돼. 라는 거를 처음부터 인식을 시켜서, 푸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은 이제 6학년 때까지 지금 풀어왔는데요. 한 학기 한 번밖에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왜냐면은 다 풀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풀어야 되니까 뭐 어떤 문제들은 한 일주일 내내 걸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짜증도 나고 안 풀기도 하고 막 뒹굴뒹굴 하면서 이제 손을 놓기도 했었는데 계속 격려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줬어요. 너 못 풀어도 못 푼 거에 대해서 왜 너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라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그 아이가 풀어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워야 될 순열과 조합의 개념들을 스스로 다 찾아내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 과정들을 거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트랙 전략을 써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앞부분의 쉬운 부분들은 그냥 진도를 나가시고 정말로 안 되는 뒤에 있는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이제 찬찬히 아이들하고 옆에 앉혀놓고 이제 격려해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풀도록 이제 하다 보면요. 이제 저절로 수학은 어느 순간부터는 개념을 습득하는 시간도 빨라져요. 예, 텍스트를 읽는 시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나 속도도 점점 이제 스피드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쓰시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인터넷이나 이제 드라마에서 한번 그 소개가 됐던 방정식이에요. 자, 혹시 아시나요? 사랑의 방정식이라고 해서요. 하트 방정식 해서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스마트폰에 보면은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 그래프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에다가, 여기 이제, 여기서와 같은 이제 수식을 이제 입력을 하면 이와 같은 하트 모양의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아이들을 한번 연구를 시켜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입학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하는 연구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예, 지금 졸라맨이 공을 차고 있어요. 예, 졸라맨이 공을 차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자, 뭘로 만든 거냐면요. 이게 놀랍게도 수학의 방정식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수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학생 팀들이 만든 수학의 방정식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물론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었어요. 선행도 하지 않았고 수학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졸라맨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 만에 이걸 만들었을까요? 역시 6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자, 왜냐하면 저희가 6개월 과정으로 저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거를 완성을 해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정상적인 교과의 코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면요, 약 5년 걸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뭐 타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변환, 그 다음에 1차 변환, 뭐 등등, 그 다음에 삼각함수 등을 이제 공부를 해야지만 이거를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상적인 코스를 밟으면 5년을 걸릴 거를 자기들이 이 졸라맨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일념하에 이거를 이제 도전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삼각함수도 저희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 삼각함수를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서로 팀으로 삼각함수를 공부를 해요. 또는 회전 변환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관심사를 쫓아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형 탐구 활동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칼텍이라는 대학교에서 연구 중심의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요즘에 유럽의 이런 연구 기반 학습들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이제 볼게요. 이제 정다면체라는 거를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를 이제 수학의 방정식으로 만들었던 팀이 있습니다. 자, 정사면체를 이와 같은 수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육면체, 이와 같은 수식을 넣으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팔면체 역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면체,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정 12면체부터는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정다면체 중에 마지막 남은 20면체는요, 굉장히 더 어려워요. 그래서 20면체는 보시면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방대한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중학생 팀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든 동기는 원래 정다면체 위에 축구공까지 만들었어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중학생들이에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중학생들이 자기 축구공을 한번 수학의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정다면체 만들고 최종적으로 축구공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선행이 돼 있지 않은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기하 벡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까지를 공부를 해야만 됐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구현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소개하면요, 이 시리즈로 이제 독도 방정식이 있어요. 자, 독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독도를 수학의 방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독도 전체를 식 한 개로 만든 팀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물론 고등학생들이 14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팀으로 이 연구를 했습니다. 요거의 이제 식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 말고 약 한 5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더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테마를 소개했어요. 스토리텔링 이제 그 탐구 활동이라고 해서
어떤 방정식으로 모양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연구한 과정들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구했던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망하는 그런 명문대에 진학을 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직접 이런 식의 공부를 이제 지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과학 이제 전람회나 과학 탐구 대회 같은 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 탐구 대회 때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모여서 그냥 뭐 한 뚝딱 한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출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주관하는 과학 탐구 대회나 이런 것들을 정말 6개월 과정, 1년 과정으로 장기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머리를 짜내서 이런 식의 탐구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면 굉장히 이제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아이들의 진학과 진로에 굉장한 이제 그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이제 수학이 이제 보면은 정말 이제 가장 부모님들의 골치예요. 그죠? 예, 아이들도 가장 이제 골치고. 자, 근데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틀려야지 잘할 수 있어요. 예,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자기가 부딪혀서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고 그 실패를 이겨나갈 때, 그걸 극복해 나갈 때 희열감이 있어요. 그 희열감을 맛보고 그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요, 저절로 수학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로 제 2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방정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요. 저렇게 어려운 거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막 매트리스 영화 보듯이 저런 수식을 아이들이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뛰어난 아이들이 저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누구나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누구나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 아까 그거 너무 궁금해서 여기 써놨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한 거지 수학 못하는 아이들이 한 거 아니죠? 이렇게 지금 여쭤보려고. 저기에 이제 학교 수학으로 내신 40점짜리도 같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아이들은 발전시킬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문제 풀고 가르쳐주고 문제 풀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죠. 네. 네. 근데 참 아까 말씀하셨던 그 LST 맞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롱텀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데에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냥 단순히 수학뿐만이 아니라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을 다 싫어하잖아요. 빨리빨리 즉흥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게 요즘 사회 현상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그 LST 방법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 노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뭐 오답 노트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LST 노트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엔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요즘엔 애고 어른이고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네. 예전엔 학생들은 그래도 단어장이라는 거를 좀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그것처럼 단어장처럼 LST 카드를 만드세요. 예, 카드를 만들어서 앞면에는 문제를 쓰고 뒷면에는 자기가 언젠가 풀고 나면 이제 거기에다가 풀이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LST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한 100장 넘버링을 하세요. 한 100개쯤 하면 뭔가 이제 보상을 준다거나 상을 줘서 아이들이 그거에 어떤 그 벽을 넘는 거에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오답 노트는 저희 때부터도 만들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답 노트에서 좀 더 나아가서 LST 노트,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노트 만드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수학에게 묻다 에스크메스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해서 길거리에 직접 나가봤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죠. 수학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막 시험 보기 시작할 때 시간 배분도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쉬운 건 빨리 풀고 어려운 거에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것도 아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측면은 이제 만약에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문제를 풀면 절대 시간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아직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아이디가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만한 이제 역량이 아직 좀 덜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수준은 됐는데 연습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이 안 된 아이들은 이제 수준을 좀 더 키우는 훈련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되는 문제들을 계속 실패하면서 푸는 연습들을 어느 정도 하면서 수준을 키워놓고요. 그게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내에 푸는 연습들을 해야겠죠. 네, 정말 네. 몰라서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네네. 얘는 다 아는데도 진짜 느리게 해서 그런 건지 문제 이런- 분석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서 조금 개선할 수도 있어요. 아, 어떻게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그 1, 2번이 어려우면요 수학 평균이 확 낮아진다는 통계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네.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뭐 주관식을 먼저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푸는 순서를 좀 자기가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가장 이제 효율적인 시간 안배를 하는 방법을 스스로 네.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맞춰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오신 질문입니다. 메스 러브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저희 아이는 수학에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문제집을 앞에 두고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아, 진짜 속상하네요. 우는 애를 뭐 더 혼낼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 일단 보통 이제 지금 질문은 주로 아마 초등학생의 이제 학부모의 이제 그 답답한 하소연인 것 같은데요. 중고등학생만 돼도 뭐 울긴 뭘 그렇죠. 울어요. 그냥 울지는 포기하면 않죠. 그만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일단 아이들은 공부라고 하면 다 싫어요. 그죠? 예, 공부라고 하면 다 싫고, 그럼 공부라고 하지 않고 수학을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퍼즐들. 그죠? 퍼즐이 주로 경우의 수를 많이 다루거든요. 네. 예, 그래서 퍼즐들 있죠. 뭐 이렇게 맨사 퍼즐이나 기타 다양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퍼즐들을 가지고 같이 부모도 머리 맞대고 같이 게임처럼 즐겁게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나중에는요. 네. 자, 이번에는 현장 질문 좀 받아볼게요. 오늘 학생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아, 네. 네, 성북동 사는 초동생을 둔 엄마인데요. 요즘에 사고력 수학이 대세인데 집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아, 요즘 또 뭐 수학에 이름이 다 붙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창조력 수학, 뭐 사고력 수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창의력 수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은요, 거기서도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커리큘럼대로 아이가 진도를 나가는 거지, 아이가 안 되는 거를 가지고 30분 이상 기다리는 그 시간적인 여유들이 거의 잘 없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이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집에서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문제를 막 다 풀게 하는 거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나름대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투트랙 전략을 써서 이제 진도는 나가되 정말 그 중에 포인트가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만 가지고 이건 시간을 두고 아이가 할 수 있게끔 가정에서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도 물론 보내도 좋지만 네네. 집에서 흥미를 좀 불러 그렇죠. 일으키는 일을 부모님들께서 네네. 좀 노력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이요. 네. 네. 애기 엄마인지 몰랐어요. 네. 네. 다른 분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아, 네. 저기 대주동에 사는 김주영입니다. 저기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프로젝트성 수학 수업이 입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요즘 뭐 이렇게 많이들 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젝트성 네, 네. 수학. 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 전에 이제 그 졸라맨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입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요. 최근에 이제 특목고나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요. 시험을 안 보고 뽑는 그 이제 입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꿈이나 목표에 맞는 활동들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입시에서 많이 인정을 해주는 추세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역시 입시에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도움이 된대요, 어머님. 네, 참고하시고요.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 너무 근본적인 질문을 늦게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진짜 수학은 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아니, 계속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당연히 수학이 뭐 할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네, 수학이 네. 정말 왜 필요한 걸까요? 네. 그 통계가 있어요. 수학과 직업과의 상관도가요. 약 한 80%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수학을 포기하면요. 약 한 80%의 직업을 이제 포기해야 사실은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유 말고도 네. 최근에 이제 경향은요. 언어학이나 기타 이런 우리가 이제 수학이 전혀 쓸모없는 없을 것 같은 그런 학과에서조차도 지금은 수학을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어때요? 학생들 수학 잘해야 되겠죠, 그죠? 수학에 뭔가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될지 그 기회의 문이 그만큼 좁아질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멋진 강연 해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저는 수학의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이 내 아이가 언젠가는 걸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넘어지면 우리는 항상 일으켜줬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만큼은 내 아이가 공부에서만큼은 넌 이런 거야 하면서 난 한 번도 비난을 했지 일으켜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내 아이가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엄마부터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참 많은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교장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흥미. 내 아이가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수학과 접목시키는 노력을 부모님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수다학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수다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